자, 일단 여러분들 발표할 사람들은 수능 전까지 발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수능 전까지 발표해줘야지 선생님이 여러분들 진로에 맞춰서 잘 적용시킬 수 있어요. 알겠나요? 책도 되고 본인이 스스로 조사한 것도 되니까 뭐라도 좀 발표를 하세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 개체군의 특성 복습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일 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생물학적 종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네.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은 뭐야? 네. 교배에서 낳은 새끼가 다른 새끼랑 결혼해가지고 또 다른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은 뭐라 그래요?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배에서 낳은 새끼가 다른 새끼랑 결혼을 했는데 낳은 새끼가 그 생식 능력이 없으면은 다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동물한테 동물의 아기를 새끼라고 하는 것은 욕이 아닌 건 알고 있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개체군의 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냐 아니냐고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개체군의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부피요. 자, 왜 물리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면적분의 수입니다. 그래서 서식 공간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개체들이 살고 있느냐가 개체군의 밀도인 거고, 개체군의 크기는 밀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가 크다라는 뜻은 개체군의 밀도가 크다라는 뜻은 개체군의 크기도 크다라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개체군의 밀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출생과 이입이 일어나게 되면 증가가 되는 거고, 사망이랑 이출이 일어나게 되면 감소가 됩니다. 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에요. 생장 곡선은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를 나타낸 건데, 환경 저항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한정 얘네들이 번식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렇게 J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론상 생장 곡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게 아니라 환경 저항이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S자 생장 곡선이 실제 생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환경 저항이 더 이상 개체군의 크기가, 즉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어요. 자,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환경 저항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게 됩니다. 환경 저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치. 이제 산소, 물고기라면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서식지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먹이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노폐물이 많이 쌓일 수도 있고, 개체들 사이에 서로 밀접하게 되어 있으니까 질병의 전파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환경 저항은 증가하게 되고, 이 환경 저항에 맞추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의 개체수가 일정해지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뭐라 그래요? 그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여가지고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를 의미하나요? 생장률입니다. 생장률은 뭐에서 뭐를 빼줘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죠? 그러니까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고, 환경 수용력에 도달하게 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그러면 뭐랑 같은 거야?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습니다. 출생률도 0, 사망률이 0이란 뜻이 아니라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망률이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생률보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로 되면서 개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가 더 이상 없게 되면 개체들이 다 죽어 나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 요 예시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개체군의 생존 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수명에 따른 개체수인데, 이 상대 수명은 무엇이냐면, 물고기가 한 1년 정도 살고 사람이 100년 정도 산다고 하면 물고기의 수명도 100년으로 늘렸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1형, 2형, 3형 있습니다. 생존 개체수가 있고, 여기 보게 되면 10이 아니라 이제 10배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지수함수다 정도만 그냥 어렴풋이 알고 가면 됩니다. 알겠나요?
얘가 지수냐 아니냐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대학교 가서 전공하게 되면 그때 구분해주면 되고, 아무튼 이제 1형과 2형과 3형이 있는데 1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사망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대부분 생존을 하죠. 그런데 3형 같은 경우에 초기에 생존율이 엄청 낮아요. 조금만 지나도 거의 100분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1형에 해당하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그치. 초기에 사망률이 낮다는 얘기는 부모의 보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가 들어가는 대형 포유류가 1형에 해당하는 거고, 3형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알을 흩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어패류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2형 같은 경우에는 다람쥐 같은 이제 초식 동물이 해당합니다. 알겠나요? 근데 사실 너네 다람쥐가 뱀도 잡아먹는 거 알아? 영상 봤지? 다람쥐도 약간 깡패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뭐가 강하냐면 식탐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다람쥐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땅콩 같은 거 뿌려놓으면 다람쥐는 자기의 생존 위협보다 식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많이 치워 죽습니다. 다람쥐들 차를 피하지 않아요. 알겠죠? 아무튼 그래요. 자, 2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을 이제 사망률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상대 수명에 따른 사망률인데 1형 같은 경우에 초기에 사망률이 높고 이제 후기로 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고, 3형 같은 경우에 초기에 사망률이 높지만 후기로 갈수록 사망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망률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이 있는데 지금 생식전 연령층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발전형은 생식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많으니까 앞으로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 안정형은 생식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이 개체수가 비슷하니까 개체군의 크기 변화가 작아질 거고, 쇠퇴형 같은 경우에 생식전 연령층의 비율이 작으니까 앞으로 자손을 좀 더 적게 낳아가지고 이 개체수들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냥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인데 이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증가하고 왜 감소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자, 이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피식자고 뭐가 포식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생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새로운 자료가. 그럴 때 어떻게 피식자와 포식자를 찾냐? 개체수가 많은 게 피식자야, 포식자야? 먹이량이 많아야지 그 다음 단계를 또 유지할 수 있어요. 다음 단계의 포식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를 먼저 보고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같은 한 칸이지만 여기는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은 게 눈신토끼니까 눈신토끼가 피식자구나, 그 다음에 스라소니가 포식자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변화를 따라가는 게 포식자입니다. 얘가 먼저 증가했고 얘를 따라가는 게 포식자인 거고, 얘가 감소해서 또다시 따라가는 게 포식자다. 이렇게 두 가지 근거로 판단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상호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울 건데, 하나는 개체군 내 자기네 같은 종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군집 들어가서는 서로 다른 개체군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얘는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입니다.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면 개체군 내의 개체들은 서식 공간, 먹이, 배우자 등을 두고 경쟁을 합니다. 따라서 개체군 내에 이러한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는 텃세입니다. 텃세. 자,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를 하고 다른 개체가 여기를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텃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공간을 세력권이라고 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개체를 분산시켜가지고 개체군의 밀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불필요한 경쟁이나 싸움을 방지합니다. 은어, 까치, 백로, 얼룩말, 물개 등이 있어요. 사람도 텃세를 부리죠? 누가 전화 오면 약간 경계하잖아. 그리고 뭐 침범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내가 동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동물이긴 하지만 또 사람이지.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뭐야?
그치. 본능뿐만 아니라 이성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능에 따라서만 살면 그냥 동물적인 삶을 사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이성을 따라 살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가 전화 오고 내 영역을 침범할 때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알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인간이니까 혹시 전학생 오면 잘해주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다시 오면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은어인데 혹시 은어 본 적 있니? 은어는 이제 민물이랑 바닷가랑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데 여기 손바닥만 해요. 그리고 은어를 먹으면 수박향이 난대. 들어본 적 있어? 수박향. 나중에 한번 먹어보세요. 근데 선생님 생선 싫어해가지고 안 먹긴 하는데. 자, 은어 볼게요. 자, 은어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개체군을 형성하는데 각각의 서식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식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요거를 세력권이라고 합니다. 서식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서식 공간과 먹이를 두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고 특정 지역에서 은어 개체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순위제 보도록 할게요.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이제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위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나요? 마찬가지로 개체군 내 질서가 유지가 되고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닭이랑 이렇게 큰 뿔량이 있는데 닭은 싸움을 통해서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서 모이를 먹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큰 뿔량의 순양은 뿔의 크기와 뿔치기로 순위를 정하고 일본 원숭이는 힘의 세기로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서 암컷을 차지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1, 2, 3, 4, 5순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리더제 보도록 할게요. 한 개체가 리더가 되어서 개체군의 행동을 지휘하고 질서를 유지를 합니다. 하나만 리더이고 나머지는 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한 마리가 있고 나머지 애들은 이런 식으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리더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누구 있어요? 펭귄. 아, 펭귄도? 일단 빠지면 같이 빠지지. 그래? 그게 리더가 있는 거야? 선생님 펭귄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요. 일단은 늑대가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고 한번 찾아보세요. 펭귄도 리더제인지 그 다음에 고래들도 리더제인지. 아마 고래들은 리더제인 것 같기도 하는 게 앞에 있는 리더가 잘못 길을 들면 그 리더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다 같이 죽을 때가 있어요. 해변가로 몰려 들어와가지고. 뉴스에 혹시 보니? 뉴스에 돌고래 집단 자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집단으로 죽는데 이게 진짜 자살하는 건지 아니면 리더가 길을 잘못 들어서 다 같이 죽음에 이르는 건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먼저 하면 기러기, 양, 코끼리 등이 있고 늑대가 있어요. 자, 한 개체가 리더가 돼서 개체군 행동을 지휘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동 방향을 결정하거나 천적으로부터 도망치도록 하는 등 개체군의 행동을 지휘하여 질서를 유지합니다. 기러기, 양, 코끼리 등은 집단으로 이동할 때 한 개체가 전체 무리를 이끌며 이동을 하고 우두머리 늑대가 무리의 사냥 시기와 사냥감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 보도록 할게요. 각 개체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이들의 협력으로 전체 개체군이 유지가 됩니다. 맡은 역할만 수행하도록 분화가 돼서 개체군을 벗어나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이제 벌과 개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왕개미는 그냥 알만 무한정 죽을 때까지 낳는 거고 병정개미는 방어만 하는 거고 일개미는 무한정 계속 일만 해가지고 먹이 획득만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왕벌은 조직 통솔과 산란, 그 다음 숫벌은 이제 생식만 담당하고 일벌은 꿀의 채취와 벌집 관리 등을 담당을 합니다. 각각의 역할에 맞추어서 분화가 됐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서 살면 일벌들이 번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다음에 가족 생활, 혈연 관계 개체들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합니다. 먹이를 공동으로 사냥하고 새끼를 함께 돌볼 수 있어가지고 개체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가까운 암사자들과 이제 숫사자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숫사자는 다른 무리의 사자로부터 무리를 보호합니다.
이외에 코끼리, 제비 등도 가족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가족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리더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얘가 리더제이면서도 혈연 관계로 같이 있기 때문에 가족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떤 한 생물이 하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리더제에 해당하면서도 혈연 관계에 해당하면서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체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군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이 뭐였나요? 그치. 일정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다른 종으로 이루어진 무리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군집.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개체군들의 집단이고,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은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먹이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먹이 관계는 먹이 사슬이랑 먹이 그물로 개념이 나누어집니다. 먹이 사슬은 사슬처럼 한 줄로 되어 있는 거고, 이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서 그물처럼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요게 먹이 사슬이고, 먹이 사슬이 여러 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자, 먹이 사슬,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로 나타낸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 생산자가 있고, 생산자를 먹고 사는 것을 1차 소비자라고 하고,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것을 2차 소비자라고 하고, 2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것을 3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먹이 사슬의 각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의 영양 단계는 메뚜기는 1차 소비자다. 그 다음에 뱀은 3차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 생태계인데, 자, 생산자를 먹고 사는 걸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걸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걸 3차 소비자라고 하고, 얘네들을 지칭해서 물어볼 때 영양 단계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풀의 영양 단계는 생산자, 개구리의 영양 단계는 2차 소비자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먹이 그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먹이 그물,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나타낸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뱀은 영양 단계가 몇 차 소비자일까? 라고 물어보면 3차? 2차? 3차? 둘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먹이 단계 1차 소비자, 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것들은 뱀은 무조건 2차 소비자다, 3차 소비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여기에 있는 먹이 그물이나 먹이 사슬을 봐야 돼요. 알겠나요? 요 단계를 거치면 2차 소비자가 맞는데 요 단계를 거치면 3차 소비자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먹이 사슬, 이 먹이 그물 관계를 봐야지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특징은 소비자랑 이제 생산자는 나와 있지만 분해자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보자. 이 어떤 생태계가 딱 얘네들밖에 없는 생태계가 있고, 즉 풀, 메뚜기, 개구리, 뱀밖에 없는 생태계가 있고, 어떤 생태계는 얘네들이 있는 생태계가 있어요. 어디가 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될까? 오른쪽. 왜? 오, 완벽했어요. 한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메뚜기가 사라졌어요. 그치? 그럼 메뚜기가 사라지면 개구리도 사라지니까 뱀도 사라지겠지. 근데 여기서 메뚜기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사라질까? 아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뱀이나 올뱀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특정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즉 종이 다양할수록 어떤 환경 변화로 특정 생물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기 때문에 이 군집이 안정해집니다. 다른 말로는 생태계의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나요? 네. 보자.
요거만 볼게. 여기에서 만약에 메뚜기가 증가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개구리도 증가하지. 그럼 뱀도 증가하지. 풀은 감소하지. 풀이 감소했어. 그럼 메뚜기도 감소하고 개구리도 감소하고 뱀도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태계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얘가 증가했을 때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종 다양성이 복잡할수록 훨씬 더 안정적인 생태계이다. 그래서 얘가 A, 얘가 B라고 하면 B 생태계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생태적 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태적 지위는 먹이랑 서식지를 같이 포함하는 개념인데 생태계에서 군집 내의 한 개체군이 서식 공간이랑 먹이 관계 등에서 담당하는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뭐라 그러냐면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각 개체군의 위치인데 각 개체군의 위치는 생태적 지위로 나타내게 되고 생태적 지위에서는 이제 먹이 지위랑 서식지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먹이가 겹치느냐 사는 공간이 겹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와 서식지 지위를 둘 다 포함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생태적 지위가 다르다라고 표현해주고 두 개가 동일하면 생태적 지위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설명했고 자, 그래서 군집 내부의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면 개체군끼리 어떻게 되겠어? 서로 경쟁을 하겠지. 먹이나 혹은 서식지를 가지고. 그럼 경쟁을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경쟁을 하면 경쟁을 해가지고 다른 종을 완전히 없애버리던가 혹은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는 먹이를 다르게 하거나 혹은 서식지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그 개체군들은 서로 경쟁을 하거나 분서를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싸우면서 있다는 얘기고 혹은 분서한다는 얘기는 서로 분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태계에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계산하는 식이 나오게 돼요. 됐나요? 생태계에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계산하는 식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점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이 있고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하는 거는 우점종을 찾는 겁니다. 일단 얘네들의 개념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점종은 무엇이냐면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과 비생물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군집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에 갔는데 소나무가 많아. 그럼 얘는 소나무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설림의 이름은 우점종의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나무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희소종, 다른 말로 희귀종이라고 하는데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중에서 수가 가장 적은 종을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집은 한 종의 우점종과 다수의 희소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냥 지표종, 특정 환경의 군집에서만 발견되어 그 군집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종으로 지이류, 에델바이스 등이 있어요. 혹시 지이류 들어봤니? 지이류는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대기오염에 굉장히 취약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나냐면 굉장히 척박한 땅, 처음 이제 용암이 막 굳고 했을 때 토양이 없는 땅에서 처음 나타나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랑 그 다음에 균류가 같이 공생하는 관계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서로 공생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토양이 없는 땅에 토양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근데 특징은 대기오염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산화황의 농도가 높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황의 오염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이류가 있다가 사라진 곳은 이산화황의 오염이 커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델바이스는 고산 지역에서 서식하면서 발견되는 식물이에요. 자, 핵심종 보도록 할게요.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달은 성게를 먹고 성게는 해조류를 먹어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해달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성계가 증가하게 돼서 해조류가 갑자기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환경에 해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달이 해양 생태계의 핵심 종입니다. 알겠나요? 해달과 수달 비교할 수 있어, 얘들아? 어떤 느낌? 수영? 배영? 이렇게 물에 떠서 뒤로 누워서 배영하면서 자는 애가 누구야? 해달. 그 다음에 수달은 뭐야? 어디 살아 보통? 그치. 민물에 보통 살고 해달은 보통 그 바닷물에 많이 삽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수달은 자기 걸 안 뺏길 것 같이 생겼어. 근데 해달은 남한테 자기 걸 계속 줄 것 같이 생겼어요. 한번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달이 해양 생태계 핵심 종입니다. 자, 이제 군집에서 우점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때 계산식이 들어가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식물 군집이랑 동물 군집에서 우점종을 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식물 군집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방영구법을 통해 가지고 중요치라는 걸 구하고, 중요치가 가장 큰 개체군이 우점종이다라고 파악해 주면 되고, 동물 군집은 밀도가 가장 큰 개체군이 우점종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 군집에서 방영구법을 통한 중요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알겠나요? 네. 우리 진도 나간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알겠죠? 자, 식물 군집에서의 우점종 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이용하냐면 방형구법을 이용합니다. 조사하려는 곳에 방형구를 설치를 하고 방형구에 나타난 밀도, 빈도, 피도를 조사하는데, 그냥 산이나 아니면 풀숲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걸 뭐 던져놔요. 이게 끝이야. 이게 방형구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한 다음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하고 얘네들을 다 합쳐서 중요치를 구하는데, 일단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방형구의 면적분의 이제 특정 종의 개체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빈도는 전체 방형구 숫자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숫자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빈도는 전체 방형구 면적분의 특정 종의 점유 면적을 해주면 됩니다. 자료들은 다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계산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어렵지 않고 얘네들의 정의에 따라서 요것들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밀도, 빈도, 피도를 각각 종에 따라서 구한 다음에 각각 종의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면 되는데, 상대 밀도, 빈도, 피도는 어떻게 하냐면 조사한 종의 밀도의 합분에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하면 상대 밀도가 나오고, 조사한 모든 종의 빈도분에 특정 종의 빈도 곱하기 100하면 상대 빈도 퍼센트가 나오고, 조사한 모든 종의 피도분에 특정 종의 피도 곱하기 100하면 상대 피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치의 숫자가 가장 높은 종이 우점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고, 생태계에서 계산하는 것 중에 계산하는 게 아마 2개밖에 없을 텐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출로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정의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동물에서 우점종은 상대 빈도나 피도를 구하기 어렵죠. 왜냐면 얘는 계속 움직이잖아. 맞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할 수 있지만 동물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개체군이 우점종이다. 대신에 면적이 일정한지 변하는지 잘 확인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제 방형구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형구법이 여태까지 기출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에 대한 방형구법이고, 선생님도 대학교 때는 요 한 가지 방법만 배웠어요. 그런데 선생님 수능 특강도 보다 보니까 요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흔히 풀고 있는 시중 문제집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기출을 봤는데 과거 기출은 대부분 다 이걸로 나왔어요. 일단은 2가지 방법을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네모칸이 있고 여기 이렇게 줄들이 있어요. 알겠나요? 정사각형의 줄들이 있고 얘 하나를 방형구 하나라고 본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네모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선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요 하나를 방향구로 본 거예요. 차이점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거 가운데 줄 쳐져 있어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만 던져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네, 똑같은 걸 동시에 던져 놓은 거예요. 알겠죠?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고 계산하고 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향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한 칸 한 칸이 방향구 하나라고 했지요? 맞나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개체당 차지하는 면적도 주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피도를 구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가 가로 세로 1m니까 한 칸의 면적이 0.01m 제곱이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이게 100칸이니까. 자, 그러면 잔디, 토끼풀, 강아지풀, 발행이의 밀도, 빈도, 피도를 각각 구해볼 건데, 자, 일단 밀도는 뭐분의 뭐라 그랬어? 그치, 면적분. 여기 전체 면적이 몇이에요? 1 곱하기 1이니까 1m 곱하기 1m예요. 1m 제곱이겠죠? 맞니? 자, 그럼 밀도를 구하려면 개체수를 세야겠지. 근데 개체수 제일 적은 게 발행이니까 발행이 먼저 세보자. 자, 발행이 몇 개 있어요? 발행이 뭐야? 여기 세모 모양의 풀이지?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래서 밀도는 1m 제곱분의 4.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개체수를 직접 세주면 여러분들이 밀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 빈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출현하는 방향구 숫자라고 했죠. 자, 잔디의 개체수는 24개인데 잔디가 출현하는 방향구 숫자를 셀 건데 요거 한 개가 방향구 하나라 그랬어. 잔디 몇 개, 어디 몇 개의 방향구에서 나오는지 볼게요. 잔디는 별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24개지만 출현한 방향구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개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전체 방향구가 100개니까 뭐 100분의 19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맞니? 빈도 구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자, 피도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개체수 곱하기 해주면 뭐 면적 곱해주면 되겠죠? 맞니? 자, 24 곱하기 5 하면 몇이에요? 120. 그래서 피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앞에 식 있죠? 이런 거를 외운 다음에 밀도, 빈도, 피도를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점종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요치를 구해야 되고 중요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상대 밀도를 어떻게 구해줘요? 얘네들을 다 더한 것분에 얘의 밀도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상대 빈도도 계산해주면 피도도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커요? 합한값이? 토끼풀이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우점종은 토끼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역값이 가장 높은 토끼풀이 조사한 식물 군집의 우점종이므로 보통 식물 군집의 이름은 우점종의 군집 이름을 붙이니까 토끼풀 군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잔디도 중역값이 상당히 크므로 뭐 토끼풀 잔디 군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점종을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들 토끼풀이라고 숫자가 제일 높은 걸 골라줘야 해요.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기출을 풀게 되면 대부분 다 이런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수능 특강에서 나온 방법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동일한 지역에 여러 개의 방향구를 설치를 하는데 위에 그림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방향구 하나를 요거를 방향구 하나라고 두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단피도를 구할 때는 어떤 종이 방향구에 어떤 한 칸에 출현하면 그 종의 그 칸의 면적을 모두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구의 한 칸에 나타나게 되면 여기를 다 점유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방향구가 아니라 방향구 안에 있는 한 칸에.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에 있는 그림은 요 하나하나를 방향구로 둔 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거 하나를 방향구로 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볼게요. 자, 밀도입니다.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죠? 얘가 가로 세로 1m니까 요 하나의 면적이 1m 제곱인데 총 4니까 4m 제곱이에요. 거기에서 몇 개의 개체가 나왔어? 하나, 둘, 셋, 4개의 개체가 나왔으니까 4m 제곱분의 4개체 해가지고 밀도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B는 몇 개 나왔어요? 밀도가 어떻게 돼? 4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 빈도는 자, 몇 개의 방향구에 출현했냐 이거예요. 자, A점 같은 경우에 총 하나, 둘, 셋, 4개의 방향구 중에 하나, 2개에 출현했습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방향구 중에 2개에 출현해서 4분의 2 해가지고 0.5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P도 구할게요. 전체 면적이 4개를 더 더하니까 4m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모란 A종 여기 한 칸에 출현했으면 여기 전체를 다 덮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 하나의 면적이 몇이냐면 0.04m 제곱입니다. 맞죠? 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잖아. 맞죠? 그래서 4m 제곱분의 4개가 각각 0.04 m 제곱을 차지하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개의 방법 차이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또 다 각 구해가지고 다 구하게 되면 중요치가 나오게 되는데 중요치 값이 가장 큰 게 C종이니까 여기서 우점종이 C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방향구 계산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2가지 방법이 나왔을 때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